이게 이제 물가가 예전처럼 저물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높은 고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제학 박사들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는 많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버는 건 아니에요. 22년 10월이 저점이고요. 네. 그리고 반등은 하지만 네. 반등세가 뚜렷하긴 어렵다. 연준의 그 워딩 코멘트에서 말이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22년 주식시장을 이제 바라보신다면 네. 또 23년을 이제 바라보실 때 네. 물가가 말 그대로 네. 저물가 시대로 돌아오진 않기 때문에 네. 2% 언더로 돌아오진 네.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네. 뭐 금리 인하가 있을지라도 네. 소위 우리가 바라는 적정한 수준의 금리 네. 이렇게 높은 금리 말고 네. 네. 그 시대로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저보다 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물가가 주인공이시니까. 2% 아래로 다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요, 네. 다른 거 다 빼더라도 네. 임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임금을 다시 낮추는 게 맞아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얘기 잠깐 드려볼까요? 네. 이게 이제 물가가 예전처럼 저물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 높은 고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로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매출의 그로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비용만 줄일 수 있으면은 네.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석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지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만한 걸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항상 비정상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정상의 회귀가 있었는데 그건 요번에 올라왔다 내려온 것만이 아니고요. 밑으로도 그렇습니다. 08년도도 그랬고 외환위기 네. 때도 그랬고 가장 가까이는 팬데믹 때 말도 안 되게 1439까지 폭락하니까 곧바로 원위치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급격하게 내려온 부분은 다시 올라오듯이 또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게 예전처럼 가지 못하는 일정 수준에 그래서 연준에서 중립 물가 목표제를 2%에서 좀 후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한 3% 정도라도 그러면 네. 시장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달라지죠. 네, 많이 달라질 예, 것 같아요. 예, 근데 고집을 피우고 있네요. 근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예. 아마 만약에 그게 예. 중요한 여론이 된다면 예. 그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을 예. 잭슨홀 미팅으로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즈음에 예. 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그렇죠. 그 지점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2% 목표 물가를 예.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죠. 3%면 어떻냐? 예. 또 이게 정상화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 그때 예. 되면 그게 정상화 되는 그렇게 돼서 잭슨홀 미팅 때 또 싸울 것 같습니다. 네. 학파 간에. 네. 그래가지고 2% 유지해야 된다. 네. 아니다. 3%가 어떻냐. 예. 이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연준에서 3%가 그나마 맞는 표현이야 라고 선택하면 그렇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예. 위해서 지금 달려왔던 거 그렇죠. 취소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네, 좀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올해는 좀 전에 작년은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 그리고 네.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봤다면 네네. 올해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잠깐 그것만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 밸류의 부분이나 네.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부분은 이 정도 지수면 다 왔다라고들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버들 중에 그런 네.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과거에 미국의 금리가 4에서 5% 이상 올라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있었고 경기 침체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돌발 악재가 발생했다. 말은 굉장히 유하게 얘기했지만 그 돌발 악재라 하면 뭐냐면 디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위기. 시스템 위기가 꼭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이미 다이먼 그분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 이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돌발 악재에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은 급게 하락할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제 배제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걸 왜 배제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돌발 악재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돌발 악재의 확률을 페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끌어다가 지금 쓰기에는 그러면 주식 투자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계속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후폭풍이 얼마큼 있느냐가 올해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 시장을 보면요. 지금 연초 시장도 보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화끈하지 않아요. 네. 자신이 없어요. 시장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미적되고 미적미적. 시장이 근데 올라온 거 왜 올라왔을까요? 투자 심리나 자신감이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쪽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인덱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의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는 뭐 감정이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지, 감정이 담긴 돈들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후폭풍이 올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확인하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는 과정이 올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의외로 굉장히 센 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뭐 올해 굉장히 센 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 큰 위험이 있던 아니면 위험이 없이 여기서 얕게 가면서 마일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가든 간에 그 확인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은 또 다시 정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올해를 생각합니다. 네. 올해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 일단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입장. 23년 이 주식시장은 뭐 예를 들어서 상단을 얘기하신 사례도 있고 하단을 말씀하신 사례도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느 쪽에 무게를 혹시 두십니까? 아니면 중립입니까? 아니면 상단입니까? 저는 제한적 반등을 할 거라고 제한적 생각하고 반등을 있고요. 한다. 그래서 저는 시황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도 우리 회사에서 하는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일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라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 또는 종전이 되면은 시장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유럽 시장은 저는 신고가 낼 거라고 보거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신고가 낼 가능성이 있고요. 불확실성 요소가 배제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환율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확 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걸 팔아야 된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시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곧바로 팔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다시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급등을 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발 악재가 나와서 2,000포인트 떨어진다. 사야죠. 저는 2,000포인트 아래 떨어지면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 그동안에 팔았던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황소들이 대규모로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푹 빠져도 사야 되고 또 푹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제가 작년에 시황을 괜히 지수를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수 때 영역은 2,600포인트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진 거는 제가 실수한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준을 너무 믿었어요. 연준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3.5에 3.75 얘기했었잖아요. 연준이 계속 옐런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같이 당했고 하나는 작년 1월에 있었던 LG에너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가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수급적 왜곡 현상을 좀 채취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2,600에서 2,700 정도 사이는 지금 물가나 그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 여러분 경기 침체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아요. 돌발 악재가 그러니까 나타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00에서 2,700 사이는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갈 거다. 더 못 갈 거다. 왜냐하면 경기가 확 좋아지고 막 갑자기 금리 인하라고 막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으니 그 정도 선까지 갔다가 또 뭐 내려왔다 해서 2,500에서 2,700 사이에서 있지 않을까. 올해의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22년에 저점은 찍은 거고 반등은 하지만 반등세가 뚜렷하진 않은 장 그런 그림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주식시장을
정확히 그렇게 그려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려왔고. 예. 위안이 되네요. 22년 10월이 저점이고요. 예. 그리고 반등은 하지만 네. 반등세가 뚜렷하긴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가뿐만 아니라 예. 나머지 모든 거시 지표들이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횡보의 흐름. 저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다면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이따 기회 되면 할 건데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해요. 우리가 뭐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는 많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버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황을 바라볼 때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스몰캡이나 소위 그 바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업만 바라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황을 못 이겨요. 시황이 안 좋으면 같이 빠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황도 같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황은 아주 심플합니다. 두 가지를 갖고 보는 거잖아요. 네. 하나는 금리입니다. 금리. 네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섰던 우라가미 군이후에 금리를 가지고 읽었던 주식시장의 사기 아직도 써먹잖아요. 예. 하나는 금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환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시황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동안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왔던 틀리던 간에. 그렇게, 여태까지 다 그래 왔으니까. 네. 금리를 낮추는 동안에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오르겠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낮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낮춘다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은 그냥 있겠네요. 예. 심플한 겁니다, 사실은. 심플하죠. 올해는 그냥 연준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조금 반등한다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시장에서 시그널을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가는 그걸 믿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움직인다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만 역시 안 하네. 그래서 더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시그널은 연준이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시황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니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연준의 지금 워딩 중에 어떤 게 포인트냐면 아까 교수님은 이제 잭슨 밀팅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그거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그 워딩 코멘트에서요.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이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세게만 얘기를 하지. 맞아요.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앞으로 더 올려야 돼 얘기하지. 경기가 안 좋고 뭐 CPI 지표가 내려가고 뭐 이런 지표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될 거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자신들이 좀 이제 걱정도 되고 쫄리는 순간이 되면 변명의 여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이 연준의 입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책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 이 투자 성공은 그게 바로 빈도가 아니라 수익률의 크기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우리 전 세계는 역사적인 홈런 왕 그러면 베이브 루스라고 하잖아요. 베이브 루스는 역사적인 홈런 왕입니다. 그러나 베이브 루스는 역사적으로 삼진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타자이기도 하죠. 저도 이건 그냥 실전적으로 느꼈을 때 제가 실전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제 책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그 수익률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예요. 연간 5%, 연기금에서 연간 4%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계단식으로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시황이 그렇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조금씩 벌어서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래서 1억치를 출발했다. 그러면 뭐 1억 2천, 1억 3천, 뭐 1억 5천까지도 갈 수 있고 50%면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한번 고꾸라지면 그냥 그 다음에 곧바로 반토막 나요. 그래서 원금 까먹고 다시 원금에서 마이너스 50% 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크게 그러니까 이익은 조금씩 해서 고생해서 내는데 손실 날 때는 크게 손실 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못해서도 있지만 주식시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주식은 급등하는 종목이 물론 있긴 하지만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반토막이에요. 여러분 급등하는 종목들 잘 보세요. 뭐 예전에 제약바이오도 그랬고, 뭐 요즘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 보면 올라갈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대가 30,000원 같다고 쳐요. 30,000원에서 15,000원 오는 거는 순식간에 옵니다. 며칠 안 걸립니다. 그냥 곧바로 내려와요. 이게 주가의 속성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00에서 1000포인트 사이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맞으면서 277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00 가고 나서 한동안 1000에서 2000 사이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이 맞고 다시 900포인트가 892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2000 언저리에서 안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팬데믹이 일어나서 1439까지 빠졌더니 그 다음에 3000을 간 거예요. 우리 시장은 미국의 시장처럼 선형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빠삭거리 있다가 좋아요. 그래서 좋은 시장에 내가 따라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정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장이야.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투자해도 돼. 라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폭락을 꼭 맞아요. 우리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도 급격하게 손실을 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 그냥 이론적인 거 말고 이제 여러 개 실전적인 거 토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손실 난 사람이 훨씬 많죠. 손실 났다는 사람이. 근데 이익 났다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뭐 몇 명쯤 될까요? 100명 중에 이익 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제 생각에 100명 중에, 그러니까 물론 연 단위로 이렇게 짧게 보면야 너무 그 데이터가 좀 오류가 있고 길게 한 20-30년 봤을 때 100명에서 10명 안쪽일 것 같은데요. 10명 안쪽일 것 같고. 만약에 뭐 20명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15명 정도는 본전 근처에서 조금 번 거고 한 5명 정도가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벌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벌었어요. 주식시장이 그런 데입니다. 꽤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번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이렇게 봤더니 이건 진짜 제 실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한 번에 몇 배씩 이익을 보는 투자를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1억이 3억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면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애가 미친 애들처럼 A4지 한 장에다가 아침에 맨날 300, 꽉 300을 치러요. 3억을 만들기 싶은데 마음은 잘 안 되니까 맨날 3억을 써. 그래요? 네. 3억을 300, 그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 부분을 공감하실 것 같은데 3억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10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억이 만들고 나서 10억이 30억, 40억, 50억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점점 쉬워지거든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처음 만드는 그 시드머니가 내가 커지는 금액이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10% 이익 보고 단기거래에서 요거에서 이익 보고 그리고 또 뭐 시황이 좋을 때 내가 한번 50% 내고 그 다음에 20%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꼭 중간에 크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라고 걸 하는데 남들 벌어쓰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 어떻게 했다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이번 투자로 해서 나는 얘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10,000원인데 내가 볼 때 한 5만원 갈 수 있는 종목이야. 아니면 난 3만원 적어도 2만원 이상에 팔 거야 라는 걸 한 번이라도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주식 투자가 어떻게 하는 거나 알게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된다. 그런 한 번에 홈런을 터뜨려야 되는 것이 내 전체 자산과 앞으로 이후에는 뒤로 오지 않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 그걸 딱 매칭시켜 주시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경험적으로 제 주변에 봤더니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도움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한 5천만 원 시작돼서 한 2천원까지 본 그런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이 2000년도, 2001년도에 그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맨날 백화점 주 사고 하나도 안 움직이는 음식료주 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는 이거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서 그냥 기다렸다가 산다는 거. 올라가면 팔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한 번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돈이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한밤 눈덩이가 크니까 한 바퀴 굴르면 몇 억씩이지만 나는 1,000만 원 했는데 언제 그렇게 해서 몇 년 기다렸다 2,0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눈덩이가 커지는 게 되는 거지. 그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벌써 우리 독자분들께 네. 울림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울림을 많이 주셨고요. 이제 제가 이사님께 여쭤볼 차례예요. 네네. 최근에 울림 있는 그런 네.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여쭙고자 합니다. 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님께서 하신 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울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독자분들께 또 말씀해 주시면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문학 책 되게 많이 역사책 읽어주는 거 많이 듣는 편인데요. 예.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분이 사람들은 내게 미래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완전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도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저도 그랬고 앞으로는 중국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중국 공부해야 돼. 뭐 앞으로 어디가 좋을 거야. 뭐 이런 걸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뭐 로봇이니까 뭐. 그 대학교도 다 똑같아요. 맞아. 대학교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됐는데 네. 그 뭐 융합과학, 융합 뭐 뭐든지 다 합쳐가지고 다 융합이에요. 네, 다 융합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맨날 일본 경제학 공부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 배웠죠. 예. 일본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이러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일본 경제학 공부하고 일본 가부장적 경제 뭐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제 보니까 아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나도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세상의 변화는 너무 빠르게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변하지 않은 것들을 굳건히 한 사람들이 빚을 말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꿈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문 닫아주고 열어주는 거 하고 싶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예. 그게 저는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은. 네. 이걸 이제 주의사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네. 주의사항이 그러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 물가가 오르니 내리니 환율이 어떠니 전쟁이 나니 안 나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것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부는 하지만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러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있고 그 세상의 변화로 가는 것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게 그럴까요? 역사,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를 얘기한다면 저는 기적 분석에서 데이 트레이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거래량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거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업이 이익을 계속 내는데 네네. 이익만 나면은 결국은 주가는 그걸 쫓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네.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 시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산업 사이클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지만 이것은 기업의 이익의 변화를 갖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 주객이 전도돼서 이거 거꾸로 공부하는 게 아니냐.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너무 그냥 거시지표나 이런 것만 계속 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에까지 지수가 이만큼 많이 떨어졌고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작년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이제 기업을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변하지 않는 기업의 속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장, 변하지 않는 이익이 있는 기업들이 뭐고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23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장착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주셔서 우리 독자분들께 참 교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